자, 이제 또 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서 받은 거 있죠? 기초도 받은 거 요거. 민법은 중간에 있어요. 자, 여기를 펴놓으실까요? 기초서 여기다가 먼저 그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단 쓰고 합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도록 합시다.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몇 회예요? 30일에죠. 거기다가 이걸 쓰는 겁니다. 30일에 합격생. 자기 이름 쓰시기 바라요. 제 이름 쓰지 마시고. 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꼭 쓰기 바라요. 합격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그 공인 중개사 공부 시작해 보면 길거리 얘기하다 보면 그 부동산 간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 공부를 시작하면 맨 그것만 보이죠. 그것만.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들 있죠. 자격증 따신 사장님들.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일 부러운 사람은 합격한 사람이죠. 합격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공부할 때가. 물론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짜증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년 동안 잘 생활해서 30일 때 반드시 합격을 하시기 바라요. 그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당부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뭐 5분, 뭐 많게는 또 6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저와 지킬 약속이 하나 있어요. 굳이 제 강의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수업 받아오고 심 교수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돼요. 근데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 한 분의 교수님만 시험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야 합격해요. 한 분의 교수님하고 한 우물만 파셔야 돼요. 2명하고 연애하고 3명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설명회 때 가봤더니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저랑 다른 교수님 걸 같이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같이 들은 경우 아니고 이분은 나중에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듣던 교수님이 따로 있었는데 막판에 제가 뭐 문제풀이 시험 적중률이 좋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저 적중률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잘못된 소문을 듣고 같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원래 들었던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하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본인이 알고 있던 거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시험 막판에 9월달, 10월달이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떤 내용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쌓이는 게 많은데 자꾸 두 교수님께 헷갈려 보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내용도 뿌옇게 되는 거죠. 시험장 가서 학개론도 45, 민법도 45 그렇게 맞고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 시간은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들였는데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한 분의 교수님하고만 그러게 바라요. 민법도 한 분. 그 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생님 해도 되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생님 하면 되고. 그걸 기초 강의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초 강의 때 들어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은 누굴 고를 수 있잖아요. 나는 고를 수가 없어요. 이수강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저는 고를 수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한 분의 교수님하고만 1년 동안 꼭 같이 지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칠판 이제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좀 쓸 내용이 있는데 한 장 넘어가 볼까요? 173페이지. 이거 민법이라고 써볼까요? 173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챕터 1에서 권리변동 일반이라고 해서 그 위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173페이지 제일 위에 권리변동 일반 거기다가 민법 땡땡 하시고 민법의 뜻을 한번 써볼까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씁니다. 이게 민법의 뜻이에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통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민법 뭐라고 썼죠? 또박또박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자, 그러면 그렇게 써놓고 펜 놓고 칠판 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쓰라면 쓰고 그다음 설명 듣자 열심히 듣다가 가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할 때 듣고 같이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자, 먼저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법은 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구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술 먹고 음주운전했어요. 단속에 걸렸고, 그다음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돼서 을은 관할경찰서장이에요. 관할경찰서장이 갑의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거예요. 내용은 뭐 쉽죠. 갑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렸고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돼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관할경찰서장 을이 갑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건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이거 누가 봐도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갑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매매.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 넘겨줘야 되죠.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표현할 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을은 뭘 줘야 될까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에 들어가서 처음에 드린 질문인데 맞춰보세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X? O 손 들어볼까요? 내리고 X. X도 있네요. O예요, O. 그러니까 을이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만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돈 말고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것이라 그때는 교환 계약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밑에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건 공법 관계예요, 사법 관계예요? 얘는 사법 관계가 되는 거죠. 밑에 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이 경우에는 요 사람은 개인이죠. 관할경찰서장 을 이 사람은 개인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관할경찰서장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잖아요. 이렇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하는 여러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구별 기준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밑에 법률관계의 주체가 개인과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관계에 해당한다?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 개인이죠. 을도 개인이죠. 이렇게 법률관계의 주체가 개인과 개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관계에 해당한다?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법관계에 해당할 때와 사법관계에 해당할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어떤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면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다시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슨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갑이 자신에게 내려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우리 매매대금 지급해주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죠. 이거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오시면 아까 민법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개인들 사이에 생긴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당연히 민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무슨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법률관계는 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그냥 권리 의무 관계 생각하시면 되고, 요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규율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규율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규율한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규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쪽에 생각이 가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규율한다는 건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졌는데 실패하나 볼까요? 기초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기초과정이 잘 쌓인 사람들은 그 위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씩 쌓아도 그게 공는탑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초과정을 잘 쌓으면 이게 실제 법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초석을 잘 깔아두면 쌓으면 쌓는 대로 다 자기게 돼요. 근데 이게 기초가 잘 깔려지지 않으면 한만 세워도 무너지고 세워도 무너지고 문제 풀어도 계속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법적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얘 가지고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갑이 개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갑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있고 개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은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 줘야 되죠. 뭐 어떤 개를 팔았다고 할까요? 얼마에 팔았다고 할까요? 그러면 똥개 그렇게 싸지 않아요, 여러분. 30만 원 할까요? 자, 그러면 3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3월 1일에 걔를 인도해 주기로 한 겁니다. 여기는 계약 체결시고 여기는 이제 걔를 넘겨주기로 한 거니까 인도시라 그래요. 인도가 뭐죠? 인도? 넘겨주는 건데 이제 그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배를 넘겨주는 걸 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7번 다시 보시면 요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그다음 걔를 넘겨주기로 한 건 3월 1일. 자, 그런데 2월 1일에 요 걔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럼 요 걔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 걔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러죠. 요 걔의 새끼를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요 과실은 이제 과수나무 열매의 준말이에요. 요 그럼 걔는 뭐라고 그럴까요? 과실을 생기게 한 원래의 물건. 원래의 물건이라고 해서 얘는 원래의 물건이라고 해서 원물 이렇게 말해요. 원물. 자,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져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져 있다. 그럼 사과는 뭐가 될까요? 얘는 과실. 사과나무는 원물이 되는 거고 젖소에서 우유가 나왔다. 그럼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겁니다. 그럼 우유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과실이 되는 거고 젖소는 원물. 그러니까 원물에 대비되는 개념이 과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이고 그다음에 걔를 인도해 주기로 한 건 3월 1일인데 인도를 하기 전에 걔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새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갑이 새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갑은 무엇을 근거로 새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죠. 아직 3월 1일이 되기 전이라는 거죠. 인도 전에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새끼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갑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을도 새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을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새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근거. 돈을 주기로 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30만 원 주기로 하고 난 다음에 새끼가 생겼으니까 새끼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을은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느냐 을에게 있느냐 다툼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끼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지 을에게 있는지 다툼이 된 거죠. 그럼 이 다툼을 해결하는 걸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끼의 소유권이 지금 갑에게 있는지 을에게 있는지 분쟁을 해결하려면 분쟁 해결의 기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럼 뭐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될까요? 뭐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1조예요.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규정이 1조예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꼭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한 줄 썼던 거 있죠? 아까 민법은 뭐라고 썼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썼는데 그때 규율 옆에다가 세 가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고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 법률이에요. 두 번째가 관습법.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용으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 자 그럼 다시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겁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일단 순서도 중요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봐야 돼요? 법률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보고 법률 가지고 안 될 때 관습법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보고 관습법도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 일반 상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리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세 개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봐야 돼요? 법률을 찾아봐야 되죠. 법률. 민법 법정을 쭉 찾아보니까 이에 관한 조문을 하나 규정하고 있는 게 587조가 있네요. 587조. 자, 7번 보시고 제가 조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조문 내용을 듣고 세 개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맞추는 겁니다. 587조.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세 개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 을에게 있다. 가백에 있다는 거예요. 가백에. 이때 587조를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을 해결한 겁니다. 이걸 바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가백의 소유권인지 나중에 관계된 부분에서 배우면 되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법적 분쟁을 뭐 한다고요? 해결할 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세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그 40문제 중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뒤에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다 그랬죠? 35문제. 압도적으로 35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 풀 때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의함이에요? 판례에 의함이에요? 판례에 의함. 근데 내 생각대로 찍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 수업 시간도 좀 비슷한데 수업 시간은 지금 자유롭게 발표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어쨌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해보는 건 중요한데 그때 뭐 속에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대로 확 지르고 나가시면 안 돼요.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런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법 시간에 무슨 그 스트레스 푸는 시간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속에서 올라오는 걸 다 토해내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를 맞춰보세요. 판례도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OX. 판례도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OX. 오 손 들어보세요. 오. 내리시고.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대로 확 올라오는 것대로 지르고 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외워야 돼요. 아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여러분 쓴 거 봐봐요. 세 가지 있다는 거죠. 뭐 있어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 세 가지만이에요. 그 세 가지만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판례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거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출제하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고 내니까 마치 판례가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판례라는 것도 대법관 아저씨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결하지 않죠. 법률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관습법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조리를 고려해서 판결을 하니까 그 판례 자체가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인 게 아니고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그 법률,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그 관습법,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그 조리가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 거고 판례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이렇게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분쟁 해결의 기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예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럼 이렇게 수업을 하면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네, 쉬는 시간에 쉬면 안 돼요. 하여튼 학원에 왔다.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공부하다 가세요. 쉬는 시간에 뭐 외워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기준은 그걸 말로 할 수 있을 때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어보고 그냥 이해돼 이 정도만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말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다시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럼 이걸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잘 모르는 거니까 많이
반복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 계속 말해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준. 여러 번 말하는 거죠. 빨리빨리 말해볼까요? 세 가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거야. 법률관습법 조리. 그렇게 하면 계속 빠르게 하는 거야. 법률관습법 룰룰 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에 이제 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 한 100번? 100번 정도. 법률관습법 조리. 그래서 툭 치면 나올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2달 동안 잘 훈련하시길 바라요.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암기, 외우는 데까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칠판 다시 봐봐요. 그다음 민법은 개인 간에 무엇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법률관계. 그러니까 법률관계라는 건 이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다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러면 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요 사람이 요 사람이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갑 쪽에서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요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 소송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그냥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니까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니까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나한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법률 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하고 반대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그 인간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 거고 인간관계는 그냥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대표적 예로 하나 해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드는 예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고 을은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아들한테 뭘 사주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뭘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네? 네? 차? 장난감 차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동차예요? 자동차? 얼마짜리 사달라고?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할까요? 네? 3천만 원? 이거 좀 과한데요? 생일 선물로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어쨌든 사주면 좋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사줬어요. 이거 법률 관계다, 인간 관계다. 이게 법률 관계라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줄게라고 약속한 게 법률 관계라면 안 사줬을 때 아들이 뭐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죠. 3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판결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경락이 10억 원에 경락됐어요. 그 중에 3천만 원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니까 뭐가 있지만 강제성이 있지만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요 인간관계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거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법률 관계는 뭐가 있고 강제성이 있고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 100%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고 법률 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 여러분이 맞춰보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거예요.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고 을은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거 법률 관계다, 인간관계다. 갑은 건물을 팔겠다고 말했고 을은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 성립하죠. 매매계약 성립하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어느 일방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있죠.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 관계다, 인간관계다. 법률 관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배우자한테 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도. 이건 법률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밥 달라고 얘기하는 거. 밥도 법률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이거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네가 나를 부양시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 학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올라타는 거 법률 관계, 인간 관계. 버스 올라타는 버스 회사가 나하고 승차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버스 올라타는 거 법률 관계예요. 학원에 가서 4시간 동안 수업 받았어요. 수업 받는 거, 학원에서 수업 받는 건 법률 관계다, 인간 관계다. 이거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학원하고 여러 번 하고 책을 낸 수강 계약에 관해서 이제 이행을 하고 한 거예요. 이거 법률 관계. 그다음에 그 수업 이제 끝나고 점심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법률 관계, 인간 관계. 그것도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음식물 판매 계약에 관해서 내가 청약을 한 거니까 법률 관계. 근데 저녁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버스 전철 타고 갔어요. 전철 타는 거 그것도 역시 법률 관계죠. 집에 가서 또 마누라한테 밥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 법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아침부터 끝까지 계속 법률 관계 연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법률 관계다, 인간 관계다. 법률 관계.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업적한테 너 나랑 오늘 민법 공부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법 공부 같이 할래? 뭐 그런 사람이 없겠죠. 민법 공부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법률 관계, 인간 관계. 그건 인간관계 되는 거죠. 싫어 이렇게 말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 강제로 이해하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법률 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00% 법률 관계예요. 재판하는 게 어렵겠는 걸 그럼 100% 인간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뭐 가지고 구별하는 거냐면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칠판 보시고 이렇게 하면 다 이해했죠. 이제 민법은 뜻이 뭐예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고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고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법률, 관습법, 조리만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률 관계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은 요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요 법률 관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좀 순서를 거쳐서 법률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걸 단계별로 좀 설명해 볼 테니까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부상이 또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시험 당일에 제발 기본서전 가져가지 마세요. 시험 당일에는 여러분이 정리했던 5단 노트 아니면 교수님들이 정리해준 특강자료 이런 걸 좀 가져가고 기본서전 제발 좀 가져오지 마세요. 보면 기본서 6권 막 배낭에다 싸질문지가지고 이미 그런 사람 만나면 반경 5km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내용을 줄여서 결국 딱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평상시에 암기 카드 같은 거 있죠.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친구한테 점수가 엄청 좋았어요. 민법도 뭐 95점, 하여튼 평균 한 90점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필기 있잖아요. 필기한 걸 나눠 가지고 회사에서 한번 뿌려줘봤단 말이에요. 내가 필기한 내용보다 이분이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내용을 제가 한 것보다 뭐 이렇게 첨삭하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제 하나 받았는데 제가 수업해준 내용을 그 사람이 정리를 한 거지만 워낙 정리를 잘해서 저도 그거 보고 수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나눠줬더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엄청 뿌듯하잖아요. 뿌듯하죠. 근데 그게 결국 자기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암만 정리가 잘 돼 있는 내용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있죠. 꼭 손으로 써봐요. 그리고 그림 제가 이렇게 EX 해가지고 좀 이따 이제 그림 이게 그려드릴 텐데 그런 내용 꼭 손으로 옮겨보세요. 그런 것들만 자기께 돼요. 공부가 정말 정직해요. 내가 한 것대로 점수 나와요. 딱 한 것대로. 내가 많이 한 것 같아도 실제 점수를 맞았잖아요. 그 정도만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아예 습관을 자기가 한 것만 잘 정리해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줄여서 시험 때
시험대 가서는 특강 자료나 그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5단 노트, 서브 노트 이 정도만 가져가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매매 계약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을 을한테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갑이 청약에 의인사 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을이 승낙에 의인사 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뭐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두자 합치.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을한테 이제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은을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세 단계로 나눠봤는데 그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칠판 보고 잘 대답해 보세요.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매매 계약은 보고 읽으세요.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의 의인사 표시와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갑일한테 돈 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 뭐 3억 원을 언제 준다라고 썼기 때문에 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을도 갑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줘 등기 넘겨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을도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다시 요 세 가지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랬으니까 뭘 골라야 돼? 때문에를 골라야 되죠.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 그랬으니까 때문에를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두 번째, 요 매매 계약에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인 거예요. 그다음 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는 그냥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인 거예요.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매매 계약에서 생긴 결과물인 겁니다. 요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건 권리 변동의 결과예요. 다시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 그다음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는 개개의 사실,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어디에 해당한다? 권리 변동의 결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모여서 개개의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길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용어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은 이렇게 부르기로 정했어요. 뭐라고 부르자?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 이놈은 얘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의 결과 이건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정한 거니까 얘는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그럼 책을 어디를 보냐면 177페이지 올까요? 177페이지에 오시면 그 상단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모 3번 찾았어요? 그리고 점 1번에서 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박스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다가 암기. 암기 이렇게 쓰면 이거 반드시 꼭 다음 주까지는 꼭 외워가지고 와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바로 써봅시다. 일단 순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그럼 법률 사실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요걸 써야 되겠죠? 손으로 써봐요. 물론 그 책에 다 제가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손으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률 사실에다가는 개개의 사실이라고 쓰시고, 법률 요건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 법률 효과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권리 변동의 결과. 권리 변동의 결과. 자, 본인이 쓴 거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법률 사실은 뭐라고 썼죠? 개개의 사실, 즉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법률 요건은 뭐라고 썼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다음 법률 효과는 뭐라고 썼죠? 권리 변동의 결과. 자, 그래서 먼저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는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에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볼까요? 이번엔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하고 우리 그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이제 갑이 의뢰 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뺨 때리는 거 이런 건 이제 폭행이죠. 폭행. 이게 형법적으로는 폭행죄라고 표현하는데 민법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저지르고 뭐 남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불법 행위라고 그래요. 불법 행위를 당해서 이제 을이 자신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나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여기도 제가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이때 불법 행위를 하는 방법은 뺨 때리는 거 말고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개개의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이 결국 불법 행위를 해서 생긴 결과물이니까 이게 권리 변동의 결과적. 얘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얘가 법률 요건. 얘가 법률 효과. 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실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매매계약 사례하고 뺨 때리는 사례 두 가지 다 법률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첫 번째도 뭐가 생기고 법률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도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그러니까 요 매매계약 사례도 법률 효과가 생기죠. 그다음 불법행위 뺨 때리는 사례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이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있고 없고죠. 있고 없고. 구별이 좀 돼요? 그러니까 요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경우고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 그다음 뺨 때리는 거 이런 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뭐 분노의 표출이지. 얘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둘 다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그럼 둘은 성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성질이 다르니까 이 첫 번째 사례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엄청 많아요. 두 번째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많아요. 그럼 두 가지가 다르니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럼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바로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쌍둥이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태어났는데 좀 다르죠. 그 쌍둥이, 그래서 이제 구별하려고 이름 붙여주는 거죠. 이름 비슷하게 지어요, 전혀 다르게 지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정하게 그냥 단순해요. 뭘 붙여주는 거? 이름 붙여주는 거. 그러면 요 첫 번째처럼 요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 중에서 살펴봤더니 법률 사실을 쭉 늘어놓고 봤더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 그럼 얘는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지은 거죠. 그러면 이때 법률 요건은 방이 2개 있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방이 2개 있는데 어떤 방은 이렇게 편말이 뭐로 붙어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란 방.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법률 규정이란 방. 그러면 법률 사실을 쭉 해보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무조건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방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방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라는 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뭐라고 부른다? 법률 규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을 뭐 밑에다가 써놨죠? 법률 요건 밑에다 써놨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률 요건에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래서 여러분 그 기초서도 그렇게 돼 있죠. 법률 요건 밑에 2가지가 있는데 뭐로 돼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자, 그럼 문제를 맞춰봅시다. 이거 쭉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 못한 내용은 지금까지 없죠. 그럼 딱 한 줄로 정리해서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OX 다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O 손 들어보세요. O 내리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방 싸야죠. 가방 싸서 퇴근하셔야 되는데 왜 퇴근해야 될까요? 어차피 가르쳐줘도 지 맘대로 찍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가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잘 들어보시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란 여기 눈이 가면 오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라고 그랬죠. 법률 사실이 아니죠. 아까 얘가 뭐 밑에 있다 그랬어요? 법률 요건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땐 끄떡끄떡, 문제 풀 때 흥, 자기 말대로 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꼭 외우자라고 하는 거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쉬는 시간에 뭐 외워야 돼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다음 법률 요건에 2가지가 있다. 법률 요건에 2가지가 있다.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법률 행위도 법률 요건이고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 정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